올림피아드에서 우리 대표단 학생 8명 모두가 메달을 따냈습니다. 특히 금메달을 획득한 이혁준 학생은 실험시험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둬 대회 참가자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최고 물리 천재들의 전쟁에서 한국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그 비결은 바로 온돌, 김치, 그리고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한국인의 저력을 엿보고 오겠습니다. 잠깐 좋아요 누르시면 3대가 부자가 됩니다. 나는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다란에서 열린 제25회 아시아 물리 올림피아드의 특별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았습니다. 31개국 250명의 최고 영재들이 모인 물리학의 축제. 처음에 나는 이 대회를 그저 하나의 일과로 여겼습니다. 솔직히 말해 지루할 것이라 예상했지요. 아시아 국가들의 물리 올림피아드라. 중국이 또 싹쓸이 하겠군. 내 연구실에서 대회 자료를 검토하며 나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노트에 예상 순위도 적었죠. 1위 중국, 2위 러시아, 3위 일본, 7위 한국. 이것이 내 예상이었습니다. 한국? 중국 옆에 붙어있는 그 반도 국가 말인가요? 솔직히 나는 처음에 한국이 중국의 자치구인 줄 알았습니다. 물리학계에서는 존재감조차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세계 지도에서 현미경으로나 찾을 수 있을 만큼 작은 나라가 무슨 물리학을 한다고?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그저 생존하는 정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내 지인들도 한국을 PC방과 성형수술의 나라로만 알고 있었죠. 물리학? 웃기지 마세요. 적어도 그때의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회 개막일, 나는 각국 대표팀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웅장하게 입장했고, 러시아와 일본도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팀은 달랐습니다. 8명의 학생들이 홀로 짐을 끌고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화려한 입장식을 벌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그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저 키 작은 애들이 물리학 강국들과 경쟁한다고? 글쎄,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오만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제25회 아시아 물리 올림피아드를 시작합니다. 개회 선언과 함께 경연이 시작됐습니다. 대회는 이틀간의 이론 시험과 하루의 실험 시험으로 구성됐습니다. 총 50점 만점에 30점은 이론, 20점은 실험. 내가 참여한 문제출제위원회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들을 준비했습니다. 지구 자전축의 세차 운동, 스핀 파동과 상전이, 대기 현상의 연력학. 솔직히 말해 대학원생도 풀기 어려운 난이도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면 중국과 러시아 같은 전통 강국들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첫날 시험이 끝나고 나오는 각국 대표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 대표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래도 몇 문제는 확실히 풀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시험이 끝난 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을 때 한국 대표팀은 달랐습니다. 특히 서울영재과학고 3학년 이준혁이란 녀석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어제 밤 바둑 두다운 노인처럼 태어났습니다. 문제가 쉬웠나? 아니면 포기를 일찍 한 건가? 저 애는 아마 문제를 제대로 이해도 못했을 거야.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마른 체구의 소녀는 동료들과 귓속말로 뭔가 주고받더니 햄버거를 먹으러 가자며 웃으며 숙소로 향했습니다. 다른 나라 학생들이 문제집을 뒤적이며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말이죠. 내 과학자적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이 녀석 뭔가 수상한데? 그날 밤 나는 심사위원의 특권을 남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식 채점 전에 이준혁의 답안지를 살짝 훔쳐보기로 한 거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과학적 호기심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세계관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세상에, 이게 대체... 나는 의자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습니다. 내 손이 떨려 답안지를 제대로 붙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준혁의 답안은 마치 10년 뒤 물리학 교과서에서 나올 법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스핀 파동과 상전이 문제에서 그가 사용한 접근법은 이건 노벨상 수상자들도 떠올리기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고등학생의 답안이라고? 누가 이런 걸 가르쳤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니, 이건 누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순수한 천재성이었습니다. 마치 어린 모차르트가 교본 없이 교향곡을 작곡하는 것과 같은 나는 불현듯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내 물리학적 자부심이 18살 소년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이준혁의 답안지를 들여다보며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실수일 거야. 어떻게 고등학생이 이런 접근법을. 대회 이틀째, 이론 시험 마지막 날입니다. 나는 일부러 한국 대표팀이 시험 보는 교실 감독을 자원했습니다. 이준혁이 정말로 그런 천재인지 아니면 어떤 속임수를 쓰는 건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시험이 시작되고 약 10분,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와 씨름하는 동안 이준혁은 달랐습니다. 그는 마치 소설책을 읽듯이 문제지를 가볍게 훑어보더니 천천히 답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펜은 거침없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3시간이 지났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전히 문제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지만 이준혁은 이미 답안 작성을 마치고 답안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나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경기영재과학고 최현우라는 학생의 답안지를 슬쩍 보더니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답안 용지 끝에 무언가를 휘갈겨 써서 몰래 넘겼습니다. 내 입에서 저절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부정행위야? 이럴 수가. 하지만 다음 순간 나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이준혁이 최현우에게 건넨 메모는 3번째 문제. 2번째 단락에서 적분 기호 실수했어. 다시 검토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동료의 실수를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사소한 기호 하나를. 점심시간, 나는 일부러 한국 대표팀이 앉은 식당 테이블 근처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몰래 엿듣고 싶었거든요. 준혁아, 오늘 문제 정말 어려웠지? 3번째 문제 못 풀었어. 경기영재과학고 최민정이라는 학생이 말했습니다. 이준혁은 샌드위치를 베어 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문제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연력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간단해져. 그냥 평형 상태에서의 에너지 유동을 생각하면 돼. 와, 그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였어? 나는 통계역학으로만 풀려고 했는데. 그들의 대화는 계속됐지만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머릿속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으니까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연력학적 관점에서 재해석? 그것도 고등학생이? 내 박사과정 학생들도 쉽게 떠올리지 못할 접근법인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물리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물리학을 재창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실험 시험. 우리 심사위원회가 준비한 문제는 유도가열 쿡탑 인덕션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꽤 까다로운 실험이었죠. 전자기 유도 현상과 연력학을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중국 대표팀의 실험 세팅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장비를 완벽하게 구성하고 정교한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팀, 특히 이준혁이 한 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처음에 실험 장비를 모두 분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이 이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학생, 실험 장비를 훼손하고 있어요.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나는 그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직감적으로 그가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5시간 뒤 실험 결과 발표. 중국과 러시아는 교과서적인 데이터를 얻어냈습니다. 매우 정확하고 정밀한 측정값이었죠. 그런데 이준혁이 제출한 실험 보고서는 이건
이건 우리가 출제한 실험의 한계를 뛰어넘은 결과야. 내 동료 심사위원 중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하일리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준혁은 단순히 실험을 수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제시한 실험 자체를 개선했습니다. 그의 측정 방식은 오차를 최소화하고 전통적인 방식보다 3배 이상 정확한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죠? 하일리 박사가 이준혁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이준혁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서 쓰는 인덕션이 고장나서 제가 분해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깨달은 건데 기존 방식은 열 손실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코일의 각도와 배치를 조금 바꿨을 뿐입니다. 그냥이라고? 수십 년간 개선되지 않은 실험 방식을 그냥 개선했다고? 하일리 박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흘끗 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슈텐버그, 이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을까? 우리 연구소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하일리. 나도 이미 하버드로 데려갈 생각이었거든. 우리의 대화를 들은 이준혁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물리학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그 말에 하일리 박사와 나는 동시에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가 될 수 있는 천재가 서울대학교라니? 그때의 나는 아직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시상식. 금메달과 은메달이 차례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는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모두 한국 대표팀에게 돌아갑니다. 순간 회장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건 아시아 물리올림피아드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국가가 전체 메달을 석권한 것은 물론 대표팀 전원이 메달을 획득한 것도 처음이었으니까요. 중국 대표팀의 지도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제기합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분명 부정행위가. 그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로막았으니까요. 저는 직접 한국 학생들을 감독했습니다. 그들은 정정당당하게 승리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교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회장은 다시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준혁은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실험 부문에서 만점을 받은 유일한 학생이었죠. 시상대에 오른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가 메달을 목에 걸고 태극기를 들어올렸을 때 나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부러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미래를 보았다. 그리고 그 미래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오고 있었다. 대회가 끝난 후 나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내 물리학적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으니까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18살 학생들에게 완패했다는 사실이 내 자존심을 아프게 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 수 없어. 뭔가 비결이 있을 거야. 나는 이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하버드로 초청하려는 핑계를 대며 말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비밀을 알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천재성이 한 나라에 집중될 수 있는지. 놀랍게도 이준혁은 내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물론 하버드 입학이 아닌 일주일간의 방문으로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학교도 방문해 보시겠어요? 서울영재과학고에서 강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간 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한 달 후 나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나를 맞이한 건 이준혁과 그의 담임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내 충격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서울영재과학고를 방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학교였습니다. 미국의 고급 사립학교만큼 화려하지도 않았고 시설도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양자역학 심화 수업입니다.
담임교사가 말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양자역학이라니. 미국에서는 대학교 3, 4학년이나 배우는 내용인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교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고 해결해 나갔습니다. 교사는 단지 안내자 역할만 할 뿐이었죠. 우리는 답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담임교사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버드에서 내가 하는 수업은 어땠습니까? 일방적인 지식 전달, 그리고 학생들의 수동적인 수용. 갑자기 내 강의법이 구닥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둘째 날, 나는 이준혁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그의 가정은 부유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박했죠. 30평 남짓한 아파트에서 네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제 방입니다. 이준혁의 방은 믿기 힘들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책장, 책상,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게임기나 컴퓨터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죠. 대신 책장은 물리학 원서들로 가득했습니다. 네가 읽은 책들이니? 네, 대부분이요. 아, 저기 하단에 있는 건 아버지 책들입니다. 나는 책장을 살펴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원서부터 파인만의 강의록, 최신 양자중력이론까지. 이런 책들을 고등학생이 읽는다고? 더구나 영어로 된 원서를. 영어는 어떻게 배웠니? 이준혁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요. 물리학을 제대로 배우려면 영어가 필수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그의 아버지는 대기업 엔지니어였습니다. 물리학자는 아니었지만 과학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죠. 저녁 식사 때 그의 아버지가 들려준 말은 내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어요. 대신 지식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지식만이 진정한 자산이니까요. 식사 후 이준혁은 나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공부 노트였습니다. 이게 제 물리 일기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트가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이 배운 물리 개념을 재해석하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죠. 너 매일 이렇게 써? 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시키셨는데 지금은 습관이 되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천재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끈기와 열정, 그리고 체계적인 사고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셋째 날, 나는 경기영재과학고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대학원생 수준이. 이건 우리 학생들이 개발한 초전도체 실험입니다. 담당 교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초전도체라니. 하버드에서도 첨단 장비가 있어야 가능한 연구인데. 장비는 어떻게? 대부분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만든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날 저녁 나는 서울 시내의 한 술집에서 이준혁의 담임교사와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그는 더 솔직해졌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입시 위주의 경쟁이 너무 심하고 학생들의 부담도 큽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정한 배움을 찾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준혁 같은. 미국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창의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점에서 훌륭합니다. 하지만 기초가 약해요. 한국은 그 반대죠. 기초는 강하지만 때로는 너무 획일적입니다. 이준혁 같은 학생들은 양쪽의 장점을 모두 가진 경우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넷째 날, 이준혁은 나를 놀라운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작은 검도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매일 아침 검도를 합니다. 5살 때부터요. 이준혁은 검도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검도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수줍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날카롭고 정확했으며 집중력은 놀라웠습니다. 1시간의 수련 후 이준혁은 땀을 흘리며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검도가 물리학과 무슨 관계가 있지? 내 질문에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검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정신수양이죠. 상대의 의도를 읽고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정확히 행동하는 훈련입니다. 물리학도 비슷하지 않나요? 자연의 의도를 읽고 그 원리를 파악하는 거니까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8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검도장 옆에는 작은 다실이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나를 그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매일 검도 후에는 다도를 합니다. 이것도 집중력 훈련의 일부예요. 나는 그와 함께 차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버드의 물리학 영재들은 어땠습니까? 밤새 게임하고 파티하고 때로는 약물에 손대기도 하고 물론 똑똑하지만 이런 균형 잡힌 삶과는 거리가 멀었죠. 5째 날 이준혁의 특별한 제안으로 우리는 시골의 한절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준혁과 그의 친구들은 주말마다 명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명상이 뭐가 좋은데? 마음을 비우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리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하면 답이 안 보이지만 마음을 비우면 갑자기 통찰이 옵니다. 그날 나도 처음으로 명상을 시도했습니다.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내 머릿속은 끊임없이 생각들이 날아다녔고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반면 이준혁은 마치 돌부처처럼 고요했습니다. 명상이 끝난 후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솔직히 어려웠어. 마음이 안 멈추더라.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달라집니다. 1년이라고? 그렇게 오래? 네. 인내는 모든 훈련의 기본이니까요. 그 말은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인내. 우리 서구 교육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요? 우리는 항상 빠른 결과를 원했습니다. 즉각적인 만족, 빠른 성취. 하지만 진정한 탁월함은 긴 인내의 시간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6째 날, 나는 서울영재과학고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도전 과제라는 주제로요. 평소 하버드에서 대학원생들에게 하던 수준 높은 강연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 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질문이 너무나 날카롭고 깊었거든요. 특히 이준혁의 친구 장영근이라는 학생이 던진 질문은 교수님, 끈이론과 루프 양자중력 이론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홀로그래픽 원리를 고려했을 때 이건 국제물리학 콘퍼런스에서나 나올 법한 질문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강연 후 나는 이준혁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뛰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의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사고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정신 속에는 한이라는 게 있어요. 한? 그게 뭐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에요. 억눌린 열망,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같은. 우리는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자랍니다.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더 나아가야 한다는 압박감. 그게 우리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해요. 그 말에 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육 방법론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문제였습니다. 의지와 열정, 그리고 끈기의 문제.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가르친다는 자부심, 서구 물리학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부끄러웠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 그냥 많은 생각이 들어서. 무슨 생각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열등감이 느껴져. 내가 30살 때까지 배운 것을
너희는 18배 이미 알고 있으니까. 게다가 너희는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건 정말 충격적이야. 이준혁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교수님, 저희도 교수님께 많이 배웠어요. 물리학은 국경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 같은 진리를 추구하는 동료니까요. 그 순간 나는 이 소년에게서 진정한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물리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학자였습니다. 국가와 인종, 나이를 초월한 진리의 추구자. 비행기에 오르며 나는 마지막으로 이준혁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꿈은 뭐니?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통일장 이론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첫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것이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나는 확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가 정말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럼 언젠가 스톡홀름에서 만나자. 비행기가 이륙하며 나는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 물리학계의 미래를 바꿀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버드로 돌아가는 긴 비행 중 나는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정리하는 긴 이메일을 학과장에게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물리교육 방식을 완전히 재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내 변화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마이클, 무슨 일 있었어? 한국에 가더니 완전히 달라졌네. 물리학과 동료 브라이언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내 강의에 손님으로 참석했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뭐가 달라졌는데? 너 오늘 강의에서 3번이나 나도 모른다고 했어.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걸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 나는 웃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과거의 나는 절대 무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척 확신의 찬 모습을 보여주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게 진실이니까. 나도 모르는 게 많아. 우리 모두 그래. 브라이언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준혁과 한국 대표팀의 이야기, 서울영재과학고와 경기영재과학고, 방문기, 그리고 내가 느낀 충격과 깨달음까지. 말도 안 돼. 고등학생들이 루프 양자중력 이론을 이해한다고? 그건 우리 박사과정생들도 어려워하는 내용인데.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단순히 이론을 암기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야. 질문의 깊이가 달랐어. 브라이언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너희가 만난 건 특별한 케이스였을 거야. 한국의 모든 학생들이 그렇진 않을 테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이준혁 같지는 않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접근법이야.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달라. 그날 저녁 학과 세미나에서 나는 한국 방문에 대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에 동료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물리학 교육 방법론을 연구해온 로버트 교수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마이클, 네가 말하는 건 결국 아시아식 주입식 교육을 찬양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수십 년간 그런 방식을 비판해왔잖아. 창의성을 죽이는 교육이라고.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과거의 나라면 격렬하게 반박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로버트,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본 건 주입식 교육이 아니었어. 그들은 기본기를 철저히 다진 위에 창의적 사고를 결합하고 있었어. 마치 동양의 명상과 서양의 과학이 만난 것 같달까? 로버트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한국 교육이 미국보다 나을 리 없어. 우리는 세계 최고의 대학들을 가지고 있잖아. 노벨상 수상자도 압도적으로 많고. 그 말에 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로버트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성과일 뿐이었습니다. 로버트, 우리가 노벨상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우리 교육의 우수성 때문만은 아니야.
세계 각국의 인재들이 미국으로 모여들기 때문이기도 해. 실제로 우리 물리학과 박사과정생 중 몇 퍼센트가 미국 태생이지? 30%도 안 될걸?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버드를 비롯한 미국 명문대의 이공계는 해외 인재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 젊은 조교수 사라가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지나치게 천재성을 숭배해. 타고난 재능을 너무 중시하지. 하지만 한국에서 내가 본 건 달랐어. 그들은 끈기와 인내를 더 중요시해. 이준혁은 하루도 빠짐없이 5년간 물리 일기를 썼어. 상상해봐, 5년이라고. 우리 학생 중에 그런 인내심을 가진 학생이 몇이나 있을까?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작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온 방문연구원과 일했는데 그의 실험 노트는 예술작품 수준이었어.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지. 내가 물었더니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라고.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동료들도 각자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출신 연구자들과 일했던 경험, 그들의 독특한 접근법, 그리고 놀라운 성과들. 세미나가 끝나고 학과장인 데이비드가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뒤처진다기보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여전히 개인의 천재성과 독창성을 중시하지. 그건 좋은 점이야. 하지만 우리는 기초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지루하다, 창의성을 억압한다면서.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기초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 그리고 그 위에 창의성을 쌓아 올려. 데이비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도 기초를 더 강화해야 해. 특히 어릴 때부터. 하버드에 와서 양자역학을 배우기 시작하는 건 너무 늦어. 이준혁은 중학생 때부터 양자역학을 독학했대. 상상이나 돼? 데이비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학부 물리학 커리큘럼 개편을 제안했던 거구나. 그래. 우리는 변해야 해. 아니면 10년, 20년 후에는 물리학의 중심이 아시아로 완전히 넘어갈지도 몰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학생 시절 일기를 꺼내 읽었습니다. 20대에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그때의 나는 세계가 항상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물리학의 중심은 항상 하버드, 프린스턴, MIT, 캘테크 같은 미국 대학일 거라고. 하지만 이제 나는 달라졌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었고,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나를 엄습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학기 동안의 안식년을 한국에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였죠. 데이비드는 내 결정에 놀랐지만 지지해 주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천재 소년, 이준혁을 우리 여름 프로그램에 초청했으면 해. 우리 학생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거야. 그래, 시도해 볼게. 하지만 그가 올지는 모르겠어. 그는 이미 서울대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했거든. 서울대라고? 하버드나 MIT를 제치고?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야. 그들에게는 자국의 발전이 개인의 성공보다 중요한 가치야. 이준혁은 한국 물리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대. 그래서 서울대를 택한 거지. 데이비드는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흥미롭네. 우리 학생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가치관이야. 맞아.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그들에게서 배우고 싶은 점이기도 해. 한 달 후, 나는 한국행 비행기에 다시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3개월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나는 창밖의 보스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이는 곳, 과학의 메카로 여겨지는 곳.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동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을.
서울에 도착한 첫날, 이준혁이 공항에서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줍은 미소를 지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 자신감 있어 보였달까? 잘 오셨습니다, 교수님. 이번에는 진짜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그의 말에 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오만한 하버드 교수가 아닌 겸손한 학생으로서. 그래, 이준혁. 이번엔 정말로 배우고 싶어. 너희의 비밀을, 너희의 힘을, 그리고 너희의 미래를. 이준혁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나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결합할 때 열릴 새로운 과학의 지평을. 교수님, 우리에겐 비밀 같은 건 없어요. 그저 포기하지 않는 열정뿐이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과학의 정신은 국경이나 인종, 문화를 초월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신을 가장 순수하게 체현한 이들이 바로 이준혁과 같은 젊은 한국 과학자들이라는 것을. 이준혁과 한국 대표팀의 아시아 물리 올림피아드 석권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과학 뉴스로 시작했지만 점차 국제적인 화제로 번졌습니다. 뉴욕 타임스에서는 한국의 물리학 혁명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고, 사이언스와 네이처 같은 권위 있는 과학 저널에서도 한국의 과학 교육에 관한 심층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아시아 물리 올림피아드의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 완패한 것입니다. 베이징 대학교의 양 박사는 중국 과학원 긴급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우위를 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 결과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한국은 인구가 우리의 3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결과를 낸 것은 그들의 교육 시스템에 우리가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의 페트로프 교수는 러시아 교육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우리는 과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도 우리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의 과학기술 경쟁에서 완전히 도태될 것입니다. 일본의 반응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도쿄대학 물리학과 학과장 타나카 교수는 일본 문부과학성 앞에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한국의 전자산업을 빼앗겼고 자동차 산업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기초과학마저 뒤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런 반응들을 지켜보며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나 역시 한국을 그저 중국 옆의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세계 최강 대국들이 한국을 경쟁자로, 심지어는 배워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의 첫 강의 날 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심지어 복도까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중이 올 줄은 몰랐어요. 내가 놀라서 말하자 서울대 물리학과 김 교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들 세계적인 석학의 강의를 듣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이준혁과 함께 일한 교수님에 대한 호기심도 큽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이준혁이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한 학생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서구 물리학계는 오랫동안 아시아 과학자들을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해왔습니다. 이번 아시아 물리 올림피아드 결과를 보고 그런 인식이 바뀌었습니까?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런 평가 자체가 우리의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의성을 서구적 관점에서만 정의해왔어요. 기존 패러다임을 파괴하는 것, 반항적인 것, 파격적인 것. 하지만 이준혁과 한국 대표팀이 보여준 창의성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탄탄한 기본기 위에 쌓아 올린 혁신이었습니다. 마치 전통 위에 새로움을 더하는 동양화 같았달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빛나는 눈빛. 다음 날, 나는 카이스트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준혁의 멘토였던 박 교수를 만난 것입니다. 이준혁이 초등학생 때부터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물리학 질문을 가득 담은 손편지를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 많은 아이의 질문으로 생각했는데 곧 그의 질문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나요? 9살 때 보낸 첫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나요? 엔트로피 증가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하지 않나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9살 아이가 엔트로피와 시간의 비대칭성에 관해 질문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완벽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책 몇 권을 추천해 주었죠. 그런데 한 달 후 그가 다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책들을 다 읽고 더 깊은 질문을 던진 거예요. 박 교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준혁이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아이 글씨로 시작해 점점 성숙해지는 필체. 하지만 질문의 깊이는 처음부터 놀라웠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물리학자였습니다. 박 교수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천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이준혁 같은 천재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걸까요? 박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 둘째, 과학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 셋째,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인의 한과 정입니다. 한과 정이요? 이준혁도 그 말을 했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박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은 역경 속에서 피어나는 절절한 열망입니다. 식민지 지배, 전쟁, 가난. 우리는 늘 불리한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졌죠. 정은 공동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입니다. 이준혁이 하버드 대신 서울대를 선택한 이유도 그 때문이죠. 나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것이 서구 교육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적이었습니다. 성공은 오직 개인의 것이었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은 희미했습니다. 다음 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에게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과학교육의 부상과 미국의 위기였습니다. 인터뷰어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턴버그 교수님, 미국이 과학기술 리더십을 잃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전에는 결코 하지 않았을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교육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가치관 문제입니다. 우리는 빠른 성공, 화려한 성과, 즉각적인 만족에 너무 집착해왔습니다. 반면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인내와 끈기, 기본기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이준혁 같은 천재가 개인의 영광보다 국가의 발전을 선택하는 나라입니다. 그 인터뷰는 미국 과학계에 폭탄을 던진 것과 같았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나를 배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하버드 선배 교수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턴버그는 한국에 세뇌당했다. 그는 이제 미국의 적이다.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내 말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MIT의 젊은 교수 제니퍼는 나에게 이런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약점을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 와중에 이준혁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이미 1학년이지만 3, 4학년 수준의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물리학계에 던진 첫 논문은 양자얽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논문이 피지컬 리뷰 레터스에 게재되었을 때 세계 물리학계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21살 이하의 제1저자가
이 저널에 논문을 발표한 건 역사상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20살의 아인슈타인이었죠. 편집장의 논평이었습니다. 이준혁의 성공에 중국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중국 교육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한국식 교육 모델 연구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부총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교육 시스템을 시찰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 교육 전문가들을 초청해 자문을 구했고 일본은 과학교육 혁신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좀 더 복잡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의 과학교육은 여전히 세계 최고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여러 대학들이 기초과학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아시아식 학습법을 연구하는 프로그램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내가 처음 한 일은 학부 물리학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배운 교육 방식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기초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단순 암기보다 원리 이해를 강조하고 협업과 토론을 장려하는 방식으로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반대했고 학생들도 처음에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너무 어렵다,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면서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이준혁 같은 학생들이 있는 한국, 중국, 그리고 곧 세계 모든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합니다. 그들은 기초부터 철저히 배웁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변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모든 노벨상이 아시아로 갈 것입니다. 첫 학기는 힘들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했고 강의 평가는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기,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학생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더 깊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수업 외 시간에도 자발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기 말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그들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특히 한 학생, 제이크의 변화가 극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아시아식 공부법은 창의성을 죽인다며 가장 크게 불평했던 학생이었는데 학기 말에는 가장 뛰어난 프로젝트를 제출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틀렸습니다. 기초를 단단히 다지니 오히려 더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마치 더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기 위해 더 깊게 웅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이었으니까요. 한 학기가 끝나고 하버드 총장이 나를 불렀습니다. 마이클, 자네 강의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더군.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지만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자네 수업을 듣기 위해 줄을 서고 있어. 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변화하고 있어요. 자네는 지금 하버드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교수야. 그런데 동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수이기도 해. 우리 대학의 교육 방식 자체가 변하고 있어. 총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이 있어. 우리는 글로벌 과학교육혁신센터를 설립하려고 해. 자네가 그 센터의 초대 소장을 맡아주었으면 해.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물론이야. 그리고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한국, 미국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면 해. 우리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하는 양방향 교류 프로그램이지. 나는 감격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꿈꾸던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총장님. 영광입니다. 총장실을 나오는 길에 나는 문득 이준혁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한 18살 소년이 세계 과학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니. 그날 저녁 나는 이준혁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준혁, 내 덕분에 하버드가 변하고 있어. 아니, 미국 전체가 변하고 있어. 그리고 곧 세계가 변할 거야. 넌 역사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의 답장은 간결했지만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 역사는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것이죠. 저는 그저 물리학이 좋을 뿐입니다. 그리고 교수님 덕분에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답장을 읽으며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준혁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물리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준혁, 너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세계를 바꾸고 있어.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나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준혁과 같은 젊은 과학자들이 이끌어갈 미래는 얼마나 밝을까요? 동양과 서양의 지혜가 결합된 새로운 과학의 시대,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준혁과 한국 대표팀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머물면서 깨달은 한국 교육의 강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온돌 정신이라 부를 만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처럼 교육의 기초부터 철저히 되어 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서구식 교육이 화려한 샹들리에처럼 위에서 빛을 비추는 방식이라면 한국식은 바닥에서부터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화려한 이론보다 기본 원리의 완벽한 이해가 중요하죠. 서울대 물리학과 김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둘째는 바둑 사고였습니다. 서양의 체스가 상대방의 킹을 잡는 것에 집중한다면 바둑은 전체 판을 보는 능력을 기릅니다. 한국 교육에서는 이런 총체적 사고방식을 중시했습니다. 이준혁은 어릴 때부터 바둑을 두었어요. 그게 그의 물리학적 직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준혁의 아버지가 들려준 말이었습니다. 셋째는 김치의 철학이었습니다. 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음식입니다. 한국 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빠른 성과보다 장기적 발효 과정을 중시했습니다. 실험실에서도 우리는 김치 원칙을 지킵니다. 데이터가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카이스트의 연구실에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식 교육의 강점은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핀란드,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등 교육 선진국들이 한국의 과학교육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스웨덴 교육부 장관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이준혁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PISA 같은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의 높은 순위를 단순한 입시 지옥의 결과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한국 교육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심오한 철학이 있다는 것을. 그녀의 기자회견 발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갑자기 한국식 수학, 한국식 물리 교육이 화두가 되었고, 한국 교육 전문가들의 미국 강연 투어가 줄을 이었습니다. CNN에서는 특집 다큐멘터리 한국의 비밀 어떻게 작은 나라가 과학 강국이 되었나를 방영했고, TED 강연에서는 한국 교사들이 단골 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같은 거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한국 공학도들을 영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 팩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들은 기초가 탄탄하고 팀워크 능력이 뛰어나며 무엇보다 끈기가 대단합니다. 구글 인사 담당 부사장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한국 교육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자살률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상위입니다. 그들의 교육 방식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사설이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이준혁은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육에는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지나친 경쟁, 창의성 억압, 회귀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교육의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 교육의 미래입니다. 서울대학교 신입생 대표 연설에서의 그의 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양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설립한 글로벌 과학교육혁신센터는 한국의 카이스트, 서울대와 함께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매년 수십 명의 학생들이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첫 번째 졸업생들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노벨상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연구들을 발표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닌 미래 과학의 선도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는 아시아 물리 올림피아드를 석권한 이준혁과 한국 대표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지혜가 결합된 시대,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는 시대입니다. 하버드 총장의 연설 중에서였습니다. 아시아 물리 올림피아드로부터 3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준혁이 21살의 나이로 네이처의 양자중력 이론에 관한 혁신적인 논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의 이론은 물리학계 최대의 난제인 양자역학과 일반상대성 이론의 통합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했습니다. 물리학계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준혁의 접근법은 우리가 지난 50년간 추구해온 방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동양적 사고방식과 서양 물리학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제자 로저 펠로즈의 평가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준혁이 혼자서 이 이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서울대 동기들과 함께 양자우주 연구팀을 결성했고 이들은 집단 지성의 힘으로 이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는 바둑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이준혁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이 성과는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준혁과 그의 팀은 일약 세계적 스타가 되었고 노벨상 후보로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계를 넘어 산업계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준혁의 이론에 영감을 받은 양자 컴퓨팅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고 한국은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부상했습니다. 삼성과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은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고 기초과학 르네상스라 불릴 만한 현상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빨리빨리 문화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연구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준혁과 같은 젊은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회장의 신년사였습니다. 미국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MIT, 스탠포드 같은 명문대들은 경쟁적으로 교육 방식을 개혁했고 한국식 기초 트레이닝이 정규 과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미국 과학교육혁신 법안이 통과되었고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보여주는 혁신적인 교육 방식에서 말이죠. 미국의 리더십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배우고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나는 이준혁에게 다시 하버드로 와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이 아닌 최연소 석좌 교수로서 말이죠. 하지만 그의 대답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지만 저는 아직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서융합 물리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짧은 강연 여행으로 방문하겠습니다. 그의 답변에 나는 더 이상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고 있었으니까요. 5년이 지난 후 이준혁은 마침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이었습니다. 26살의 나이에 말이죠. 스톡홀름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그는 감동적인 수상 연설을 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팀, 우리 학교,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마이클 스턴버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은 제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셨고 동서양의 지혜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무언가를 가르쳤다고요? 아니, 그가 나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상식 후 열린 만찬에서 이준혁과 나는 창가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는
스톡홀름의 아름다운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기억하세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교수님이 한국이 어디야? 라고 물으셨던 거. 나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순간이었지. 그렇게 오만했다니. 이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때부터 우리의 여정이 시작된 거니까요. 이제 세계는 한국이 어디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계가 서로에게서 배우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동양과 서양,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혁신. 이 모든 것이 만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맞아. 우리는 이제 진정한 글로벌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어. 국경도, 인종도, 문화적 장벽도 없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준혁과 한국 대표팀과의 만남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세계의 미래도. 교수님, 우리의 다음 도전은 뭘까요? 이준혁의 질문에 나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우주지. 우리는 이제 함께 우주의 비밀을 풀어나갈 거야.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하버드 교수와 한국 천재의 만남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우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과학의 정신은 겸손함과 호기심, 그리고 서로에게서 배우려는 의지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신이 우리를 별들 사이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준혁과 한국 대표팀의 이야기는 단순한 메달 획득 사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교육과 문화, 정신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이지만 우리의 정신과 지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온돌처럼 기초부터 따뜻하게 데우는 교육, 바둑처럼 전체를 보는 지혜, 김치처럼 시간을 두고 깊은 맛을 내는 인내.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자녀나 손주들의 교육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육 방식에는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감동적인 한국의 힘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